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당내 분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강서준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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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현 원장님, 14일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시작으로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벌써 해외 순방의 성과들을 알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해외 투자 유치 규모로만 본다면 40조 원 투자 유치를 했던 거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이게 원전 수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원전 플러스 방산, 이게 국방이겠죠. 거기에 에너지 분야, 수소, 태양광 부분, 4개 부분이 포함이 됐었는데, 그 모하메드 대통령 이야기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신뢰 부분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투자에 대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신뢰 부분이다. 이 신뢰는 2009년도에 바라카 수주 원전을 했던 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론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치 쟁점화가 좀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이제 취임해가지고 이걸 성과로 낸다는 걸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또 그렇다. 그 현재는 MOU 단계이고 투자 유치에 대한 그 합의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강서준 변호사님, 이번 순방길에는 MBC 기자들의 탑승을 허용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양측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외교부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도 그 외교부가 과연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또 논란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외교부를 당사자로 내세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결국은 이제 이 언론 보도의 피해자가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도의 피해자가 누구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외교부 관계자의 말은 외교부가 미국과의 외교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 보도의 피해자는 외교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현 원장님은 외교부가 이 소송 당사자로 나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이 소송에 원고된 피해자로 나서기는 건 좀 부담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가고 있구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히 MBC 탑승 배제 논란도 지극히 감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보다는 즉흥적인 그 판단들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투트랙,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 외교부를 통해서 소송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의 이 내용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계속 여사소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면서 의지를 보여준 거라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판단은 이제 좀 정치의 판단을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강 변호사님, 그러면 외교부가 소송의 당사자인데 이 말을 그러면 이게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그걸 하려면 그 말을 했던 당사자는 또 대통령이란 말이죠. 대통령 증인석에 세울 수 있나요? 네, 이론적으로 대통령도 또 개인이기 때문에 또 한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증인 적격이 있고 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증인을 안 불러도 지금 대통령은 날리면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을 부르는 그런 부담까지 가져가면서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작년에 이제 기억나는 것이 우리 온 전 국민이 날리면 바이든 이걸 두고 거의 무한 반복 재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언론중재법에서도 이 정정보도의 요건으로 이 보도가 진실인지를 가리게 돼 있어서 이것이 큰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환원하여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가 재판부, 법정 내에서 큰 쟁점이 될 것이고, 아마 이것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전문 감정인들이 이것을 무한 반복 재생 들으면서
이걸 밝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든 재판부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최대한의 어떤 전문성을 동원해서 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참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우리 김대현 원장님 네. 진짜 이 말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정도 실력이 있나요? 일단 이 발언 사태 이후에 미국 내에서도 의회에서도 불만을 토로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미 관계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MBC가 사실 괘씸한 거죠. 그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대통령의 속풀이 속인 이야기인데 이 사태가 이제 뭐 개인적인 뭐 감정이 아니라 한미 관계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의 그 주역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모였다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송까지 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서 그게 아니라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지록 이마죠.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제 평가가 되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진나라 시대의 그 한간 조고의 역할처럼 신하들에 의해서 사슴을 말이라 우기게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웃기기도 합니다만. 네. 네. 근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번 소송까지 딱 보면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 입장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언론 탄압까지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빨리 이거를 불을 끄면서 이게 커지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잊혀질 수 있는 사안을 좀 다시 불씨를 살린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시간은 지났고 국민들 기억 속에서도 끝나는 문제를 아마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관계 문제 내에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대사가 우리 대통령이 나하고 협상하려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의 당신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는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떤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소송까지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한미 관계 속에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렇죠. 거라고 예.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출국 전날인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브리핑을 열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 홍보수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김은혜 홍보수석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신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동위원회 상임위원을, 그리고 신임 기후환경 대사에는 조응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김 원장님, 이게 오후 5시에 긴급 브리핑을 해가지고 해임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라는 일단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알아볼 줄 알았는데 사표로 응답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괘씸죄가 적용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정말 우리 사람이 아니란 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해임이라는 가장 그 강수를 둔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게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문제거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지금 현재 마이너리그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의 그 후보자들을 모두 적겠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이 두 분들이 소위 말해서 당신, 민심 모두 갖고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학교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 나서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처음에 지지율 5% 출발했던 꼴찌였던 김기현 의원을 1위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 동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과연 전당대회가 소위 말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집권 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전환
민생을 어떻게 챙긴다거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가만 가지고 판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게 맞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점에 봤을 때 저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하냐 안 하냐 지금 논란이 되는데 출마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대통령과의 적은 지고 싶지 않아서 오늘 대통령을 또 그 순방길 또 지켜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선 전후로 인해서 저는 분당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이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데 30% 지지율밖에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을 동원해서 1등을 만들어 놨는데 나머지 70%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대통령의 힘이 강하고 집권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침묵을 지키겠지만 총선을 전후해서 이분들의 이제 불만들이 나오면 분당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저는 과거처럼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갈라지는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갈라치기라고 하면 이 방법론에 있어서 굳이 사표를 낸 나경원 전 의원한테 네. 해임이라는 사표 따위는 내가 수리하지 않겠어. 난 당신을 해임하는 거야. 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예. 뭐 나경원 의원을 더 측은지심이 가게 하는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늘 그 처음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날 것 그대로 표출을 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보지 못했던 대통령의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셨던 분들이 정치 9단, 7단 다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따독이고 오히려 그 장관자리를 다시 뭘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당근을 줬어야 하는데 보여진 날 것 그대로 해임을 시켜버리잖아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하면서 즉흥적으로 그 결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정치적으로 아직까지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나경원 의원이 뭐 윤 대통령을 약간 추켜 세워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가능성을 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진심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액션들은 뭐냐면 현재 본인이 출마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대통령과 척지는 후보로 나서는 이미지보다는 나는 대통령과 관계는 문제가 없고 소위 말해서 대통령 주의를 둘러싼 윤핵관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마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 발빠르게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 성과를 지켜섰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그 기조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힘이 좀 빠졌을 때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일단 우선 해임만 보자면 그동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을 줄창 이야기를 해봤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굉장히 빠르게 해임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해임해야 될 사람은 나경원이 아니라 이상민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요. 뭐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뭐 불쾌감이랄까 본인의 의지를 아주 초광수를 둬서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과연 국민의힘 측에 혹은 윤핵관 측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또 거세지다 보면은 그 반발 심리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커진다거나 또 동정 여론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비윤 세력들이 또 연합할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핵관 이야기 하셨지만 네. 윤핵관 중에 한 명이라고는 장제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약자 코스프레 한다. 네네. 그리고 뭐 반윤의 우두머리라 되려고 한다면서 맹폭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냥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당심이 있다고 하지만 당내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흡수를 해도 될 터인데 오히려 더 심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면 동정 여론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예,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그 윤핵관 측에서 미는 후보는 김기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뭐 1위를 했다고 하나 그 지지율이 30%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떤 본인들의 그 불안감을 반대로 표시하는 그런 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 점도 있고 이제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직에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민 중이란 게 정말로 읽혀졌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마를 할 거라는 강한 생각이 들고, 근데 반면에 나경원 전 의원이 사선 국회의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소위 말해서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뭐 다른 정당과 여당이나 야당일 때는 여당과의 소위 말해서 뭐 빠루 들고 한 거는 있어도 권력에 대항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와 그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 마크인데, 그래서 대통령을 척을 지지 않고 출마를 하려는 의지가 계속 보이니까 모질게 대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하세요?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간에 본인이 만약 출마를 한다면 동맹 세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미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둘이 연대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이제 이분이 소위 말해서 유승민 계열하고는 또 이렇게 과거에 물과 기름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뭐 유승민, 이준석, 그 안철수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은 상당히 폭발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또 분당의 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그걸 어떻게 한가를 좀 지켜보는 그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내치는 대상이 아니라 회유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유가 안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물밑에서는 해유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현재는 고민 중이라 하지만은 출마 의지를 보였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한 것 같아요. 아,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이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친윤 세력들 그리고 친윤 당원들에게 나경원은 우리와 무관하다 하면서 해임을 시킨 거잖아요. 주홍구실에 새긴 거잖아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해유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주홍구실 새김으로 인해서 나경원 의원한테는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만약 출마를 한다면 안철수 의원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그 유승민이라든가 이준석 세력들 아직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30% 지지율밖에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김기현 의원이. 뭐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 동원해가지고 꼴찌를 1등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30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0점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지금 이 정도로 밀어줬는데 지지율이 5, 60% 넘어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윤 연대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아마 그 계산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비윤들끼리 뭐 단일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딱 합심을 했을 때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당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할 때 분당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왜 이야기 나왔었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강력하게 1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유승민 당대표 안 돼. 분당하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열린우당 창단처럼 분당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안이 뭐였냐면 분당보다는 유승민 의원이 못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경선들을 바꾸자 해서 민심을 제한 당신 100%로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불안해가지고 그 결선 투표제를 둬가지고 한 후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에 두 가지 안전장치를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분당을 하려고 했는데 강력한 1등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심의 가장 큰 수의 1위를 달리게 되니까 사실 윤석열, 친윤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럼 어찌됐건 최근에 리얼미터 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약간 앞서는 거로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지금 그 김기현 의원이 상세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리얼미터 결과를 가지고 지금 나경원 의원 측이랑 어떤 적절성에 대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법적 소송까지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던데 과연 그것이 그 객관적인 자료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원장 생각하시기에는 네. 그렇게 교장 선생님까지 나서갖고 다 밀어주는데 왜 우리 김기현 의원은 30%밖에 못하고 있을까요? 일단 후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둘러싸고 있는 당내 세력 분포를 계산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에 친박 중심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탔지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단이 친이계 세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이 친박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를 하면서 세력을 모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입되어 온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세력이 급한 거예요. 그걸 만들고 싶은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기현 후보가 후보의 그 자질론 문제도 있지만은 그 세력 자체가 현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100%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뜨지 않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분당의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상태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국민의힘에 빚진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오히려 당시에 후보들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5%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이 가가지고 거기를 여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여당을 만들어줬지 당신들이 나를 여당으로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그 정치적으로 빚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민주당에 빚진 건 많죠. 그 문재인 정부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과거 정책을 계속 수사한다 하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총장 가정을 한번 보세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소신을 밝혔고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속고 문재인 대통령도 총장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도 있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정치검찰 형태를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분이 오히려 검찰을 이용한 야당 대표를 차도살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도 한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빚진 게 정치적으로 분명히 있죠. 없는 건 아니죠. 다만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통령이 나왔고 당선된 과정에서 빚진 거는 크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도 없는 거죠. 네, 그 여당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번에는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지금 지난주에는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소환 조사하고 나서 뭐 대장동 사건도 곧 소환하지 않겠느라고 소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소문보다 생각보다 좀 빨리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네, 그 성남 FC 그 소환 조사 한 엿새 만이라고 합니다. 뭐 상당히 좀 빠른 측면이 있고 이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쉴 틈 없이 몰아붙이겠다는 어떤 의지로 보입니다. 네. 뭐 일단은 설 연휴 이후로 뭐 시점을 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뭐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여전히 마찬가지 워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설 명절 밥상 민심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검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사안이면 설 명절 이후에 일반 피자 같으면은 설 명절 이후에 부르거나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굳이 설 명절을 앞두고 밥상머리에 이 이재명 대표의 민심, 그 사법 리스크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만 보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 정치검찰의 말을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일반 사범 같으면은 지금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명절 이후에 소환하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명절 전에 언론 플레이한 거 보면 날짜는 명절 이후예요. 그런가요? 27일이니까 네. 날짜는 이후인데 이거를 소환일을 미리 밝혀서 네.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설 명절에 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내일 모레 이제 뭐 이재명 대표 나간다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성남 FC 관련한 거 하고 이번에는 이제 대장동이잖아요. 그러면 성남 FC 같은 경우 뭐 영장을 청구할 거다 했는데 이 대장동도 청구를 목적으로 지금 소환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지금 위례 신도시하고 대장동 사건인데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성남 FC 사건과 이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이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현재 회기 중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서 이를 두고 좀 고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각각 할 때랑 이제 묶어서 청구를 할 때랑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해야 됩니다.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사건보다는 여러 사건이 합쳐지면 사안의 중대성도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도 커져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수사를 해서 임시국회 이후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근데 이게 수사가 너무 늦어지면 뭐 탄력이 좀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뭐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혹시 이번에 이렇게 소환을 빠르게 진행한 것도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도 보고 네, 계신가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검찰이 알고 있어서 저희가 뭐 알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궁금한 사람, 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옵니다. 여기에 그 비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데 네네. 실제로 그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 4개예요. 혐의는. 그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4개 중에 3개를 감해줄 테니 하나에 이야기를 해라라고 검찰이 설득할 수도 있겠다라는 소문도 있던데 가능할까요? 뭐 검찰 수사는 뭐 기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뭐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너무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김 원장님께서는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들어오면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그 실체적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알 수는 없고 지금 검찰의 주장한 것도 지금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측 입장은 서로 모르는 관계라는데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과의 관계는 있을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정치 국회의원들 뭐 단체 정도 되면 굳이 그분들이 안 나서더라도 주위에서 일부러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비용을 전달한다거나 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체적 지시는 저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장이라면은 이제 처음부터 그 예견된 일이지만 계속해서 검찰은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소환하고 뭐 기소하고 구속영장 치고 이거를 돌려가면서 할 거라는 건 예측했잖아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계속 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당과 분리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는 개인을 놓고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예요. 그리고 이분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현재 검찰에 이 정도까지 하는 거냐. 그러니까 초창기에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그 유망한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 윤석열 정부와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주장한 게 민주당이잖아요. 두 번째는 또 뭐였습니까? 민주당의 분열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승리하고자 하는 두 가지 사유가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분리대응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공동 대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들고 다만 많은 국민들 그리고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가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계속 어찌 보면 흠집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성남FC 후원금 나왔죠. 그리고 대장동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를 나와요. 이거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흠집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인 진실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그리고 민주당한테 너무 큰 타격이 가지 않을까.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피로감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하고 개인적으로 수사를 받는 게 맞는 건지도 또 따져봐야 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직 그 후보 대선 후보 출마자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의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대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럴 때일수록 당에서 공동대응이 하나 맞는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이 공동 대응이냐 개인이냐 이걸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인 게 확실하니까 네. 자신의 일은 자신의 일대로, 당대표 일은 당대표 일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네. 합니다. 자신은 이제 기본 시리즈 구상 뒷받침할 그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기본사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각자 도생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대선 때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할 일은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정치적인 그 전환이죠. 어, 민생 문제로 접근하는 야당 대표의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따뜻하게 조사받고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도 해내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설 명제를 앞두고 이게 좀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도 한 3가지인가 출범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밥상머리에 야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야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해서 다행인데요. 앞에서 계속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한 가지 더 네. 여쭙자면, 그럼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실체적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사건은 이제 형사재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유죄냐 무죄냐가 판가름이 돼야 되는데요. 형사 판례적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시적 진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그 입증은 검찰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진술보다는 물적 증거들이 훨씬 더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인 민주당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시청자들이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만에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39.3%로 나타났는데요. 갈수록 높아지는 대북 발언 수위와 나경원 전 의원 간의 갈등이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0분쯤 구리 포천 고속도로 축성령 터널 근처에서 차량 4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사고는 앞서가던 SUV 차량이 1차로에서 3차로로 미끄러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가 얇은 빙판이 되는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만취 상태로 소방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연국 전 대변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공소 기각으로 판결을 했고요.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한 것인데요.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정 전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소방대원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톱10이었습니다. 네, 강서준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이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보들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나경원 의원과의 갈등 문제도 하락 요인이 될 것이고 또 최근에 그 대북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북한에서도 지금 도발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에 대한 대응이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 입에서 핵 자체의 얘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고 아주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원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현 원장님 보시기에는 네. 이 대북 수위가 보통 보수 정권에서는 많이 써먹는 거잖아요.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대북기조 강경 대치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정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거의 90%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 때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이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 전쟁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지지율 하락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1%, 2% 저는 좀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차범위라는 게 적게는 2%에서 4%거든요. 그러면 30% 지지율이면 최하 28%에서 32%까지예요. 이 조정 기간에 걸려든 걸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하락, 상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내용이 있고 만약에 굳이 내용을 찾는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안보 문제잖아요. 근데 강경 발언뿐만 아니라 무인기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뭐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닌 것에 대한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한 불만들이 하락의 원인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포천 고속도로에서 이제 40여 대 연쇄 추돌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앞서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SUV 차량 운전자 참 마음이 심란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눈이나 비 때문에 벌어진 사고잖아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나요? 네, 이제 뭐 피해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운전자들 각 개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나 뭐 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감속 운전이랄지 전방 주시 의무, 안전거리 유지 의무 등이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이 그런 과실 유무가 있는지를 따져서 과실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고속도로 관리공사에서 지금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이 왔을 때 그에 대한 조처를 잘 했는지, 사전 예방을 했는지에 따라서 만약 그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속도로 관리공단이랄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뭐죠? 네. 패스트푸드점 가서 이렇게 바닥 청소해 놓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네.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조심하라는 그런 저기도 예방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 눈이나 비가 오고 또 특히 이렇게 블랙아이스가 예상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조치랄지 아니면 제설 작업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건에서 사전 예방이 충분했는가에 대해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과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석 2주 지난주까지 네. 광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는 뭐 어떤 말씀 듣고 오셨나요? 지난주에는 광주 네. 한반도 미래 연설하셨죠. 네. 최영태 교수께서 하시는 세미나에 네.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역시 광주는 뜨겁더라고요. 뜨겁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많이 오셔서 열광적으로 네. 경청하고 또 질문도 진짜 광주가 아니면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하게 하시는 거 보고 뜨겁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광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질문은 뭐 구체적으로 가령 그 질문자들이 네. 서설이 없이 음, 그냥 직방으로 날리는 거예요. 직방으로 박지원도 뭐를 당황하게.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 뭐 국민의힘 전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그 기후 환경 대사까지 얹어서 다 싹 해임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됐든 네, 정무직은 구두로 발표를 하거나 네, 대통령실에 연락을 했으면 그걸로 사표입니다. 사표 안 받았다. 대통령께서 애정이 있다 하다가 이제 사직서를 내니까 잔인하게 해임을 해버리는 것은 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참 독하신분이다. 저는 독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해임 전날까지는 뭐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애정이 크다, 뭐 사의 절대 수용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의 절대 수용 안 할 거다라는 게 뭐 이런 뜻이었냐, 사의 수용 안 하고 자를 거였냐, 뭐 이런 약간 냉소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8개월 됐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되셔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대통령의 말씀을 행간을 읽어가는 연습을 해왔는데 네,
그러니까 애정이 있다, 네. 더 필요하다 했지만은 사직서를 내니까 해임해버리는 것은 네. 역시 독하신 분이다. 참 무섭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행간을 읽는 거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대통령 말씀은? 그 말씀을 네.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은 네.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도 계속 당무에 개입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친윤, 네. 자기가 가장 부리기 쉬운 네.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맨 처음 이준석, 네. 그다음 유승민, 나경원 순서로 잘 나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걸 믿으면은 국민은 민주당은 큰일이죠. 아니, 대통령 말씀을 안 믿으면, 못 믿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은 신중하고 네. 검토되고 정제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줄기차게 말씀해 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순경 노릇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으셨던데 그건 뭐 어떤 취지인가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고 네. 교통순경하면서 보낼 사람 보내고 자를 사람 잘해버리는 거. 지금 보십시오.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승민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당원 투표 또 결선 그리고 나경원 네. 두 자리 줬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자르고 지금 융단 폭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전 의원한테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이랑 한 세트로 지금 묶으려고 하고 나경원 전 의원은 윤핵관 당신들이 진짜 대통령을 위하는 거냐 아니다 뭐 이러면서 뭐 제2진박 감별사 이런 거 하려다간 정권 뺏긴다 이렇게 지금 뭐 치고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무자비하게 네. 나경원 의원을 린치를 지나서 네. 미사일을 쏴버리지 않습니까? 친윤들이. 네. 그렇지만 이것은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볼 때 네. 결국 분당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분당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차례대로 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은 내년 초가 되면은 네. 공천 학살을 당하고 함께 보수 진영의 분열을 이뤄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네. 이 신당이 태동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으로 남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보수 1당으로는 이 세 분의 당이 차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천 학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전대에 나와도 안 되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네. 역시 제가 예측했던 대로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미만에 즉 3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당원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네.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을 잘 서는 DNA가 발전돼 있고 민주당은 탄압에 대해서 뭉쳐서 싸우는 DNA가 있거든요. 네. 역시 그 DNA대로 가는구나라고 한다 하면은 네. 친윤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을 실어주는 그 후보가 되기 때문에 설사 유승민, 나경원 두 분이 대표에 출마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당선하기 굉장히 힘들 거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개딸들, 소위 개딸들한테 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총을 쏩니까? 뭐 이러시면서 과거 경선 과정은 잊으세요. 이렇게 적으셨던데 어떤 취지인 건가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개딸이 누구인지 누가 이낙연을 지지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내부 총질하지 말고 네. 옆으로 총 쏘지 말고 앞으로 총 쏘자. 단결해서 네. 지금은 민주당을 구해내야 된다.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얘기지. 네. 개딸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런 거 하지 말자. 단결하자. 네. 그런 순수한 의미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은 뭐 난리가 났던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긴 그렇지만 뭐 음흉 구단 등등 해갖고 원장님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 예상은 하셨나요? 그런데 그 제명의 마을. 마을 거기에서 일부 유저들이 네. 그런 극단적 말을 쓰는 것은 뭐 기사도 보니까 30명이던데요. 그 몇천 명 중에서 네. 30명 정도가 박지원을 비난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하고 넘어가야죠 뭐. 넘어간다 그냥. 아 그렇죠. 제가 안 넘어가면 어떻게 그분들하고 맞상대에서 싸우면 제가 손해지. 대통령 해외 순방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하셨는데 그 공식 환영식에서 이제 국기 아랍에미리트 국가가 이제 울려 퍼졌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안 해서 약간 묘한 풍경이 펼쳐졌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원래 아랍에미리트는 국가가 울려도 그냥 차례짜세로 있는 국가라고 하는데 아랍에미리트는 대통령 포함해서 배석자들은 그냥 가만히 차렷하고 있고 이거 뭐 어떻게 이게 의전 실수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 말씀만 따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셨겠죠. 어떻게 됐든 저는 대통령 외교안보실 의전 비서관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의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실에서 잘 연습시키고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하다못해 야구 시합에서도 타국에 대한 국가 연주나 국기가 개항될 때는 그냥 우리는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자기 나라도 국가에 대해서 손을 안 였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지니까 또 우리 수행원들이 다 따라서 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은 일종의 해프닝이지만은 참 외교란 게 가장 중요한 게 의전입니다. 의전을 잘 모르는 대한민국 외교의 후진성을 나타냈다. 제발 좀 의전 비서관이 잘해라. 영국 가셔서도 의전 비서관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각국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대통령실이 좀 각성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탁현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오늘 KBS 최경영 최강시사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의전 비서관이 그 의전 프로토콜이나 어떻게 하시라고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다. 만약에 자기가 안 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고 사단이 발생하면은 다 자기 책임인데 보고는 다 분명히 했을 텐데 그거를 대통령이 뭐 잘 안 듣거나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그랬을 거다라고 하던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저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셔봤지만은 어느 곳을 대통령이 가시든지 행사기획비서관이나 의전비서관들이 사전 답사를 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 행사장에 가서도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시잖아요. 어떤 거였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전 비서관이 보고를 해도 대통령이 안 읽어보셨는지 안 했는지 의전 비서관이 보고를 안 했는지 하지만은 제 생각도 제 경험도 탁현민 비서관의 말씀대로 반드시 의전 비서관은 대통령께 모든 것을 보고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얘기하면 또 기소되죠. 또 기소된다고요? 그 또 하나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아랍에미리트 파병 중인 우리 아크 부대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뭐 격려 방문, 위로 방문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군복을 입고 갔는데 영부인이 군복 입고 해외 파병 부대 찾아간 거는 전 본 기억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도 영부인이 군복을 입고 가시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영부인의 부속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적 관리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네. 잘못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노릇한다 하는 비난이 곧 쏟아질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네. 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영부인 자신이 네. 좀 신중한 영부인 노릇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김건희 여사 어등을 보면 뭐 여러분들 만나서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를 쓰는 뭐 샤일라 이런 거를 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막 또 이렇게 언론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이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출국 전에 대구 성문에서 뭐 오뎅 떡 이런 거를 뭐 드시는 게 사진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페이스북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행세 오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으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취지 말씀인 건가요? 방금 그 군복 입어서 네. 제가 말씀드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대구 서문시장을 가셔서 네.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쩐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뭉쳐라. 네. 국민의힘 본산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오버한 행동을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권력서열 1위가 네. 김건희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라. 그런데 역시 아랍에미리트 가서도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다. 그리고 네.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그렇게 머리에 네. 그런 것을 한 것은 그 나라 관습과 종교를 위해서 해준 거지 결코 나쁘게는 볼 필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영부인이 뭐 민심 좀 들어보려고 탐방하기 위해서 뭐 재래시장 가서 뭐 어묵떡 이런 거 먹을 수도 있고, 군복이 좀 튀긴 한데 뭐 해외 파병부대 가서 여러분들 든든하다 뭐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를 대통령 노릇이라고 연결져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니 글쎄 네. 그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지만은 어쩐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오버한다. 그리고 대통령보다 앞서간다 하는 오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염려의 말이지. 네.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다. 이런 속단적인 네.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네. 대통령, 배우자면은 잘하시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그렇죠. 예,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